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역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망에 따라 이틀간의 하락세에서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47%, S&P 500 지수도 0.8%, 나스닥 지수는 1.1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연합, EU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등의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에는 유예 기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현지 시간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례적으로 동선을 숨겼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대표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양측은 현지 시간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소와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 부작용 신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총 329건이었고 종양 관련 이상 사례는 8건이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부작용 보고도 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등락을 반복을 했었죠. 수요일에 마감된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2%가 가깝게 빠졌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이 유럽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까지 모두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USTR 측이 유럽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이 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기대감 가졌습니다. 더불어서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요. 페드 측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면서 시장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고환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네이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6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국이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으로까지 번지는 무역 전쟁 함께 짚도록 하겠고요. 최근 세계 경제 지표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에 어떤 변화 일어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계속 장중에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200원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안 좋은 영향이죠. 특히 환율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화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인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은 시장이 달러화 특히 원화 약세가 고점을 찍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1900 그러니까 밑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원화의 환율의 동향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 쪽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최근에 많이 미치는 부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지표의 충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불안감, 특히 시장의 조정권을 만들어갔던 대표적인 요인들이 이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표가 안 따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특히 대외 여건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흐름은 오히려 환율 쪽으로 연결이 시켜서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먼저 중국과 미국 최근에 발표됐던 어떤 월초의 제조업 지표의 동향들을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중국 제조업 지표의 동향을 같이 보게 되면은 특히 중국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가 약간 좀 체감적인 모습들이 살짝 다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개선세의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나 서비스의 PMI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이고요. 좀 더 반등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차이신 제조업 PMI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흐름들이 미세적으로 중소형 업체 쪽으로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좀 더 상승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 지수가 50 이상으로 반등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특히 수출 주문 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데 아직은 50대 이하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중국 제조업 PMI와 관련된 쪽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제조업 중심에서 실물 경기의 부진 여파가 제조업 쪽으로는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부진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제조업 쪽이 변화가 살짝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조업 지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산업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무인화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기반들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도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용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직 산업의 변화가 미치는 여파도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고용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중국은 1인 1당 공산당 체제다 보니까 인민들의 불만이 커진다. 그러면 또 불안감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나왔던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관련된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미국도 두 가지 측면으로 제조업 쪽이 발표가 되는데 첫 번째가 ISM 제조업 쪽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지표가
상당 약간 저점대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벌써 2016년도 저점대를 깨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켓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는 저점대에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은 일단 안 좋은 거 봤습니다. 안 좋은 걸 보고 위축세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발표가 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업력이 1950년대부터 이어졌고요. 이 마켓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봤었을 때 실질적인 지금 시장에 그리고 어떤 산업과 관련된 쪽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쪽은 ISM보다는 마켓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변화는 일단 부진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애써 위안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는 마켓 PMI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좀 더 안 좋은 쪽이 이 PMI 쪽의 세부 항목인 고용지수는 또 상당히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비슷한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9월 달에, 오늘이죠. 오늘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여러 가지 동향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될 지표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좋았던 실업률의 동향들이나 그리고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꺾이는 그래서 실업률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고용 관련된 임금 관련된 부분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하나 미국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은 솔직히 미국 경제에서 한 10% 좀 더 10%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어떤 가장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고용 관련된 쪽, 특히 제조업이 안 좋아서 고용이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한 고용이 오히려 어떤 소비나 특히 서비스 관련된 쪽의 지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의 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소비 관련된 쪽에 어떤 영향권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쪽을 미리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음 어떤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어떤 시장이 바라보려고 생각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볼 것이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지금 안 좋은 지표는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약 한 1년 반 동안 넘게 지표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정부들이 각국의 글로벌 정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저점대에서 변화가 될 가능성도 타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발표됐던 10월 달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그냥 나 재선 포기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또 하나 어떤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건드리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제조업 쪽의 직격탄으로 부진을 이끌었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어지는 시장에 물론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경고음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그냥 꺼질 가능성보다는 또 한번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 쪽의 변화는 또 앞서 얘기하셨던 환율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연결돼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장의 키워드는 일단 변동성 증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급하게 밀렸다가도 또 저점에서 기대감 때문에 반등하는 현상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아마 어떤 주식을 매매할 때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안전벨트는 좀 매고 10월 달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만 바라봐서 주식을 팔아버렸더니 또 저점에서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또 쫙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저점 매도, 고점 매수밖에 될 수도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무엇보다도 주식 비중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압축돼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중을 좀 관리하고 대응한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변동성을 관리하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10월 달에 장세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는 서비스 PMI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도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의 업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네이버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6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함께 증권사에서는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대감은 높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그 시각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포인트는 일단 11월 달에 재분할돼서 상장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들은 생각보다 좀 초라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52주 신고가 그리고 드디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25조 원대까지 올라오는 일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경기 민감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틈새적인 종목, 특히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도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실적만 보게 되면은 2017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2년 전이 정점이었고 올해까지도 그렇게 썩 그러니까 수익성 쪽으로는 따라오지 못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R&D죠. 그러니까 즉 네이버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물론 이제 R&D를 안 하고 실적만 꾸준히 내서 오히려 배당을 높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R&D를 통해서 이제 IT 기업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가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 뭔가 하고 있네. 예, 지금까지 번 돈으로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시장은 더 기대감을 살짝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한 5조 5천억대. 그래서 매출은 올해도 한 16% 정도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7,500억대, 한 20% 줄을 걸로 보이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 올해까지도 거의 바닥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수익성에 대해서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검색이나 광고, 라인 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11월 달에 물적 분할될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가 분사되면서 이름이 바뀌는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핵심적인 회사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발표된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셋 대우, 즉 어떤 증권사가 5천억 대 이상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금융사업에 같이 동반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전자결제와 관련된 온라인 쪽의 강점을 증권사도 같이 누려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죠.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또 네이버의 변화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는 자회사 쪽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업 가치 한 3조 6천억까지 높여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웹툰을 보면서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웹툰 사용자와 그에 따른 수익성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웹툰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IP, 즉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드라마나 다양한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웹툰에 대한 재조명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적인 측면 쪽에서 마찬가지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플랫폼 업체 쪽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 4위 정도까지 되는 25조 원대까지 되는 실적 흐름들의 주가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싸다라고, 그래서 좀 성장성만 기대하고 봤을 때는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쪽에서 네이버를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분할한 뒤에 주가 추이를 좀 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네이버 페이와 관련된, 즉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돼서 이쪽이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한번 전자결제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섹터와 종목 쪽에 좀 더 집중하는 현상을 좀 길게 보면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여러 사고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편인데 주가 흐름은 2부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최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HLB의 표적 항암제가 가장 훌륭한 발표로 뽑혔다, 이런 소식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HLB가 바이오주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코롱 생명과학, 그리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모두 다 어떤 바이오 신약 쪽에서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지고 기대감이 낮아지고 그런 어떤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다가 이 HLB가 드디어 그래도 글로벌 임상 시험 3상에 통과했다라는 소식들. 근데 지금 또 업계에서는 논란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가의 동향과 앞으로의 회사 측에서 밝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공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앞선 위암 3차 치료제 쪽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기존의 허가받은 론서프나 옵티보보다도 어떤 높은 수치였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부작용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중국의 임상 3상에서는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동양인에 대해서는 적응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환자의 입원에서 의미가 있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위암의 3, 4차 치료제 쪽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FDA 신약 허가의 신청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HLB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또 하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2020년도 말, 내년 말에 이제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어떤 양산이나 어떤 지금 관련돼서 기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2021년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지금 시간 관련돼서 당장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업계 쪽으로는 임상 결과 관련돼서 전체 생존 기간과 대조군과의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해서 약간 논란도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반응들은 이 정도만 해더라도 어디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바이오주 쪽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되돌리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그러면 이제 다시 저점에서 V자식으로 강하게 반등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없애고 이제 다시 주도주로 올 것이냐, 이쪽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성공은 역시 어렵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바이오주 전반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종목 차별화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차 추가적인 강세 쪽은 아마 종목 중심으로 변화가 돼서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바이오주의 어떤 재무 구조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약 바이오 개발을 할 때 자금 투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조적인 역할, 즉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다 같이 겸비했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쪽에서는 그나마 바이오주 쪽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또 하나 즉 글로벌 각국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에 계속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고령화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손쉽게 약을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기적인 시각 쪽에서 바이오주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은 솔직히 저희가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무리 회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IR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아 먹을 수가 없죠. 무슨 각종 복잡한 화학식 영어로 막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맞아 이렇게밖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제약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신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서 종목들에 접근하는 건 반대다. 상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세 가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의 무역 전쟁이 유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간밤에 EU 측은 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련된 사항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지난 2일이었죠. 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의 체결을 인정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유럽연합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의 10%, 농산물 등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관세 부과는 WTO가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어치의 유럽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데 이 부분이 좀 기인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면서 WTO에 제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WTO는 내년 초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인데요. WTO가 보잉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유럽연합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 와인, 또 이탈리아 치즈, 또 싱글모트 스카치 위스키의 25% 볼 수 있겠고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가 유럽연합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이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는 쿠키나 살라마, 또 소시지, 살라미 소시지, 그리고 버터, 요구르트 같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받는 이 수백 개의 유럽산 제품 목록을 좀 발표했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독일의 카메라 부품과 영국제 담요 등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관세는 18일부터 좀 시행될 예정인데 이 특산식품 수입 업체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특산식품 수입 업체죠. 특산품 대체할 만한 국산품이 미국에 거의 없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 특산식품협회는 이러한 관세 영향을 받는 14,000여 개의 미국 특산식품 소매상들과 2만 개에 넘는 여타식품 소매상들이 좀 설명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합니다. 중국의 PMI 지표라든지 미국의 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도 모두 부진한데요. 세계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세계 경제 올해 마지막 분기에 들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파급 영향이 현실 실물 경제 지표로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WTO는 올해 세계 상품 교육 증가율 전망치를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1.2%로 제시하면서 이 한국 같은 각국 투자자들을 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무역 갈등 요인이 세계 경제를 후퇴시키는 현상은 193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계무역기구는 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상품 개혁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2%에 그칠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6개월 만에 또다시 지금 대폭 낮춘 상황인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에 들여오고 있는 이 명백하고 현저한 충격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역별 수출 증가율의 경우는 북미는 올해 1.25%로 작년에 비해서 대폭 떨어지고 아시아 지역도 작년 3.8%에서 올해 1.8%로 낮아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발표가 나온 직후에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과 러시아에서 특히 독일, 러시아 이르기까지 제조업이 좀 위축되고 수출은 하강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이 소비자 경기지수는 미끄러지면서 일련의 경제 데이터들이 뚜렷한 하강 신호를 좀 발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고 등이 확인한데요. 이 IASM 공급관리협회가 1월 1일 발표한 제조 구매 관리 지수는 지난 8월 49.1에서 9월에 47.8로 대폭 하락했고 신규 주문과 출하 그리고 생산 재고 등에 걸쳐서 제조업 업황을 보여준 대표 지표로 우선은 지금 8월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어 2달 연속 경기 위축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지수는 12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상 최장기 이 미국 경제 확장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9월 지수에 대한 충격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9월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도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일본의 제조업 경기 지수도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독일, 일본도 그렇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영국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주요 거래처들의 영국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6년 이래 처음 0% 떨어지면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이제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디플레이션 전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무역 정책 혼란이 새로운 성장 전망을 심각하게 변동시키고 있는 상황은 1930년대에 거의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세계 무역의 놀라운 둔화세와 또 주요국의 제조 위축세는 그동안 나홀로 확장세를 이어온 미국 경제 방향을 향방은 둘러싼 우려로 지금 옮겨붙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는 그동안 말해온 확장세가 아니라 갑자기 이른바 스피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피드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어떤 수평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기 위한 최소 속도를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강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이에 좀 비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부분 짚고 왔고요. 이어서 좀 색다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꼽히던 러시아에서 술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하면 보드카를 좀 연상할 정도였는데 술 소비가 이렇게 큰 국가 중 하나였는데 줄어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알코올 정책 영향사를 연구해서 이 러시아 연방의 알코올 통제 조치가 사망률과 수명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은 최근 13년 내에 러시아의 술 소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 1인당 술 소비는 무려 43%나 감소했고요. 이 술 소비가 줄어들면서 1990년대 초반 57세에 불과했던 남성의 기대 수명은 2018년에 68세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술 소비는 러시아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고 밝혔고요.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남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술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1년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총리는 러시아인의 과도와 음주 문화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음주와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이 술 소비 감소를 위해 정부는 광고 제한, 또 주류세 인상 같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술에 대한 접근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술을 술집 등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고 주류 판매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고요. 과거에는 음료로 분류됐던 맥주를 공식적으로 술 영역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시행된 것처럼 근거에 이 기초한 어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이 중산층이 또 확장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이 술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 사회에서는 집에서 만든 술을 마시는 이런 음주 문화가 여전하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술 소비 감소는 경제적인 영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일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비 심리가 6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세율을 인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 1일부터 5년 만에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일본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겠다면서 내놓은 대책들이 너무 복잡해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를 지적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세율을 유지한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또 전자결제를 확대하면서 신용카드나 QR코드 결제 같은 현금의 결제를 이용하면 구매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스시 체인점이죠. 스시로에서는 소비세 인상 직후부터 결제 시스템이 목통이 되면서 531개 매장 중에 197곳에서 세금 합세는 되지 않았다고 좀 전해졌고요. 해당 매장에서는 급한 대로 세금을 제한 금액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오사카와 또 나고야 등지에서는 전철역 등에서 시스템 장애가 좀 발생한 상황이 좀 나왔고요. 또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등을 좀 없앤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매장 내에서 식품을 소비하면 세율 10%가, 또 테이크아웃으로 사가면 경감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이 개별 고객에게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번거롭다 보니 아예 매장 내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포인트 적립 역시 혼선을 좀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 매장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가 제각각이라 고객은 주문 전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도 있고 결제 금액 자체를 차감하는 곳도 있다 보니 매장 직원들은 정확한 결제 금액이 청구됐는지 확인하느라 내먹는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우선 아소다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일본인은 계산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낙관된 전망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판을 좀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1야당이죠. 입헌 민주당의 예단 유키오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소비세 인상은 거의 폭거, 그러니까 일본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조금 이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까지 하향한 상황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한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와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선 이하로 내려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주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보조금이 좀 줄고 내연전자 업체들 매출하라고 고전하면서 이 차량 인도 대수 사상 최고치를 좀 찍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주가에서는 주가는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목표 달성,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 달성 무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4분기 때는 한 10만 5천 대를 인도하면은 목표치 달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0만 6천 대 인도가 좀 가능할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 이상의 실적은 역시 보급형 모델 3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역대 최고 실적에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우려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LG화학도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주가 약세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뷰는 지금 아직까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적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증권사 주가 전망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LG화학의 자동차 배터리 사업은 3분기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 1위 자리는 변함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화학 사업에 부진 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도 좀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우선 목표 달성치나 흑자 전환이 여러 가지 이슈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서늘하지만 낮 동안에는 아직까지 긴팔은 조금 더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2도 선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색이 점점 더 짙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가을 눈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가 이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일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여기에 낮 동안에 서울과 수원 27도, 대전과 청주는 28도까지 올라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에 늦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동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동해 지역으로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마지막 주말인 일요일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